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강사 차재현 쌤입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는 117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론시험 진행하고 다음 영상에 실기시험에 대한 해설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론시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볼게요. 다음 중 자산부채 자본과 관련된 분류로 잘못 연결된 것이라고 돼 있죠. 임차 보증금 이건 뭐예요? 우리가 월세로 들어가요. 아니면은 상가에 임차로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월세 이외에 계약 당시 임차 보증금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임대인에게 거액의 돈을 일시적으로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자산이고 이게 계약 기간이 보통은 1년을 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동 자산으로 구분을 하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사채를 보시면은 사채 부채이긴 하죠. 근데 여러분들 사채는 기본적으로 비유동 부채입니다. 사채를 발행을 할 때 우리가 당장 1개월 이내, 1년 이내에 우리가 상환할 거라고 예상하지를 않아요. 보통은 한 길게 이렇게 잡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유동 부채로 되어야지만 사채이고 유동부채로 되어 있죠. 네, 틀린 표현으로 2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 마찬가지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여러분들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로서 일정 금액을 기업 차원에서 잡아요. 그게 지금 당장 직원들이 죄다 일시에 퇴사할 거라고 예상하는 건 아닌 거죠. 길게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잡고 갈 그런 부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유동 부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성급 비용. 그 대표적인 예로는 그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동차 보험료 일시나 우리가 선납하는 거죠. 선납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1월 1일자에 우리가 일시를 시작하지는 않아요. 중간 정도에 시작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올해에 몇 개월 걸치고 다음 기수에 몇 개월 걸칠 텐데 다음 기수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떨굴 수가 없다고요.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 유동 자산으로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무형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시면은 바로 1번에서 지금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고 있죠. 연구 단계, 개발 단계 몰라요? 근데 연구 단계는 바로 비용 처리하고 개발 단계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 6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자산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으로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회계 처리를 하는 그 담당자의 편의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좀 편의를 봐주거든요. 그러면은 비용으로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자산으로 하는 게 나아요? 비용으로 바로 이렇게 비용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라는 1번의 표현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2, 3, 4번 다 틀린 거거든요. 첫 번째, 그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을 한다. 근데 애시당초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이 영업권 자체를 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사업장을 우리가 인수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이라고 하면은 내가 외부의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그때는 이게 가능하기는 한데 이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한다. 연구 단계. 여러분들 제가 1번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자산 인식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보시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20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 원칙은 20년 이내에 우리가 내용 연수를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정한 범위를 초과해가지고 이게 법령이라든지 혹은 뭐 계약서 상에 예외적인 조항이 있다고 하면은 또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이론 시간에서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채무증권으로만 분류되는 유가증권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공통적으로 이게 뭐 채무증권이든 지분증권이든 다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사채를 발행하든지 아니면은 뭐 주식을 발행하든지 그것을 뭐 사채에 투자한 뭐 주식을 구입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것을 단기로도 판매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꾸준히 가져갈 목적으로 구입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와 지분은 단기, 매도 모두 가능해요.
하지만 이 만기보유증권 그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에서 약간 갈린다는 거죠. 만기보유증권 이게 뭐겠어요? 이게 우리가 끝까지 가져간다는 그런 가정을 깔고 있는 거거든요. 만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로 분류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여러분들 끝에 주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죠. 채무증권으로는 갈 수가 없다고요. 지분증권으로만 분류가 되어야지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분증권으로 될 수 있는 게 뭐 단기도 되고 매도도 되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도 되고 하지만 만기보유 증권은 절대 지분증권으로는 분류될 수 없다. 채무증권으로만 분류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첫 번째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사용 가능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중요하죠. 우리가 취득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모두 우리가 이때부터 감가상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취득하고 나서 그걸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아니죠. 일단은 취득하고 취득세 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게 어떠한 조립을 요하는 그런 자산이라고 칩시다. 여러분들 에어컨만 봐봐도요. 이걸 취득했다고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에어컨 기사가 우리 집에 아니면 사무실에 와가지고 그거를 설치까지 해줘야지만 에어컨이라고 하는 자산을 본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이 든다는 거죠. 비용 다 들어가지고 사용 가능한 때부터 감가상각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를 보시면은 내용연수에 걸쳐서 합리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부한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죠. 세 번째,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 예정인 유형자산은 사용을 중단한 시점에 장부가액으로 표기한다. 이 중단한 시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를 들어서 중단한 시점이 7월 1일자라고 칩시다. 그렇다고 하면은 상반기 동안인 이 유형자산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6개월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이 중단한 그 자산의 감로로 포함이 돼가지고 그에 따른 장부 금액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중단을 언제 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의 그 과세 기간에 발생한 감가는 돌려야 되니까. 그리고 그 네 번째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게 연수학계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 나실런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분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내용연수가 3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용연수 1년, 2년, 3년이 될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용연수 합계를 일단은 분모로 돌리는 거죠. 1, 2, 3을 모두 분모로 돌립니다. 그리고서는 그 내용연수에 대한 역순으로 바로 분자로 돌리는 거예요. 3, 2, 1 순으로. 그러면은 분자값이 내려가니까 그에 대한 결과값도 떨어지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감가상각액이 매기간 증가한다. 근데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감소한다고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에 대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가보시도록 할게요. 오류수정. 여러분도 오류수정 좀 힘들어 하시고 싫어하시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나오기는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오류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단기에 발견하여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오류가 발생한 걸 찾았고 그것을 수정해야 하는 거 단기 발견 수정. 옳은 표현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가보시면은 단기에 발생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오류 중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라고 하면은 영업의 손익인 전기오류 수정 손익으로 보고를 한다. 그렇죠. 이게 오류가 두 가지가 있죠. 중대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여기서 나오는 영업의 손익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중대하지 않아요. 그냥 어물쩍 넘어가도 바로 손익계산서상에 영업의 손익으로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익으로 처리를 하고 하지만 중대한 경우라고 하면은 자본 조정으로서 우리가 조정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중대하지 않다. 손익이다. 옳은 표현.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전기 이전의 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재무제표 항목을 재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를 보시면은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좀 정답 좀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에는 영업의 손익 중 정기오류 수정 손익으로 한다.
그리고 그 세 번째 보시면은 중대한 오류의 수종은 재무제표 항목에 이거 전기인데 예. 전기 그다음에 단기에 모두 영향을 끼치죠. 3번. 그다음에 6번 가보시도록 할게요. 전기용품? 근데 제조용이네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전기라고 하는 건 어떤 특성이 있는 거예요? 변동하고 고정을 이거 구분해 보도록 할 거거든요. 어떤 거죠? 전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례적으로 그에 따른 요금이 증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 원가인 거고, 이에 대한 원가 요소로서 따져보자고 하면은 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원재료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노무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의 항목에 제조 간접 원가에 해당이 되겠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건 기초원가가 아니라 가공원가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제조원가 명세서 여기서 어떤 걸 계산하는 거예요? 단기제품 제조원가. 이걸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제공품에 대한 T계정 계정 과목이거든요. 제품에 대한 T계정은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제품에 대한 T계정 뭐 있어요? 기초 제품 재고액. 이거는 여기에 나오는 거지 제공품에 있을 수는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를 가보시면은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 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단은 생산량이 있잖아요. 그리고서는 거기다가 완성도를 곱합니다. 내가 실제 이 생산이라고 하는 걸 완성품만을 만드는데 원가를 차례적으로 투입했다고 하면은 얼마만큼의 완성품이 만들어졌을 것인가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한 정의가 고스란히 나와 있는 설명으로 옳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종 제품 대량 생산, 연속 생산의 공정에 적합한 원가 계산 제도이다. 그래가지고 뭐 정유업이라든지 화학, 시멘트 공업에 적합하다. 그에 대한 그 설명 다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네 번째 거를 보시면요. 여기서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어떤 설명인 거예요? 뭐죠? 개별원가 계산. 원가 정확성이 종합원가 계산에서는요, 높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가정을 하고 우리가 한 개당 단가가 얼마가 나오겠거니 하면서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별원가 계산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죠. 이 만들고 있는 게 뭐예요? 항공기라든지 기계장치 아니면은 선박.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데 엄청난 원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원가에다가 판매가를 붙일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원가의 계산이 매우 중요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원가 계산을 활용을 해야 한다. 하는 뭐 그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작업 원가표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은 종합원가에서는 이건 아닌 거거든요. 다 개별원가 계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보시면요. 제조간접원가 이거 지금 솔솔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배부해야 돼요. 근데 실제 발생 금액이 있고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배부액과 제조 원가를 각각 계산하면 얼마이냐? 그런데 제조 원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서 나오는 직접 재료 원가 200만 원, 그 다음에 나온 바로 답이 있어요. 직접 노무 원가 400만 원. 거기에다가 제조 간접 원가만 지금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제조 간접 원가가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곁다리인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제조 간접 원가 총액 이것 좀 보도록 할 텐데 이거. 근데 총액이 실제 값인가요? 아니죠. 예정 값인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제조 간접 원가 초기에 500만 원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기준조업도 뭘 지금 적용시켜주고 있는 거죠? 기계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예정 배부한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의 U를 곱하기 위해서는 실제가 아니라 예정인 5,000시간으로 이거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얼마입니까? 1,000원인가요? 기계 시간당 1,000원의 제조간접 원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 직접 기계 작업 시간 얼마나 발생이 됐어요? 4,000시간 발생이 됐죠. 거기다가
제조간접 원가 이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부액은 얼마냐고요? 400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배부액 자체는 400시간인 거고, 일단은 이 배부액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 텐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그냥 400만 원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400만 원을 가산을 한다. 그러면은 244 더하면은 1000만 원이겠죠? 그러면은 바로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 근데 여기서 제조건조 원가 그 실제값 그게 나오면은 참 좋은데 그것까지는 지금 자료상에 없어가지고 일단은 배부액 자체로 400만 원을 이 제조원가에 바로 가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것도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제조간접원가 그 배부죠. 근데 다행히도 직접배분법이에요. 직접배분법이 뭐예요? 보조 부분 간에 X에서 Y로 용역이 제공이 되고 Y에서 X로 용역이 제공이 실제로는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보조 부분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모두 제조 부분에 100% 활용이 된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보시다시피 원래 지금 보시면은 100회라고 하는 용역이 지금 X에서 Y로 제공이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400회라고 하는 용역이 Y에서 X로 제공이 됐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싸그리 무시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합계도 1100회가 아니라 1000회로 이게 수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000회가 아니라 400개가 차감이 된 600회로서 총 금액이 수정이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40%,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600회, 300회 다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이 자가 부분, X에서 지금 10만 원, Y에서 30만 원 발생한 것을 각각 배부를 해보자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요하고 있는 건 뭐예요? 제조 부분 B에서 배부된 보조 부분 원가 그것만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문제는 더 간단합니다. 일단은 X에서 배부될 거 지금 10만 원인 거잖아요. 거기다가 B에 해당하는 비율 몇 퍼센트예요? 60% 이거 가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Y에서 지금 얼마만큼 지금 발생이 되는 거예요? 30만 원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B에서 배부되는 비율이 50%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10만 원은 60%인 6만 원, 그 다음에 30만 원에 50%인 15만 원이 가산이 돼가지고 총 합계 금액은 2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은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일단은 21만 원이 배부된 거고 B 자체로 발생한 금액이 또 75만 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에서 발생한 모든 제조간접원가 그렇게 질문이 나온다고 하면은 75만 원에다가 21만 원을 합산을 한 얼마인가요? 96만 원인가요? 이걸로도 다르게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배부된 보조 부분 원가 이 값만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혹여나 이 4번으로 체크하시는 분은 없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가보도록 할게요.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을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사실 영세율이라고 하는 거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그 기업이 외국에 가가지고 막 사업을 해요. 돈을 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미국이라 칩시다. 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면제를 받았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온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상호주의인 거잖아요. 내가 받아야지만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표현 맞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두 번째,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면제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면제가 된다는 게 일단은 맞는 표현이기는 한데 표현이 약간 아리송해요. 그래가지고 일단 세모치고 3, 4번 맞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세 번째,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지만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영세율이 마냥 수출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국내 사업장 간의 거래이긴 하지만은 너무나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뭐 어떤 거 있겠어요? 봉사단체였는데 뭐 이렇게 기금을 운영을 해가지고 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적십자사 그런 데다가 우리가 이렇게 납품하는 거 면세가 영세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표현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시면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외국에 대해서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 원칙적인 수출에 해당이 돼서 영세율이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옳지 않은 거? 영세율이 적용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면제가 된다? 글쎄요. 이게 조금 불완전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영세율일지라도 영세율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과세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상품을 국내에 이렇게 판매하거나 아니면은 해외에 판매하든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동시에 발생하는 사업자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영세율이 적용이 돼가지고 매출세액 자체가 없겠지만은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10%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매출세액이 부과가 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제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약간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에 대한 옳지 않은 답은 2번으로 체크할게요. 그 다음에 그 12번 가보도록 할게요. 공급 시기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첫 번째 수출하는 경우에는 선적일이 원칙인 거고 그 다음에 폐업 시 잔존자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인 판매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판매를 위탁한 때 여러분들 그 다음에 현금을 인취하는 때, 꺼내는 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답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인 거죠. 이게 위탁 판매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영풍문고 같은 데 있잖아요. 책 서점. 서점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이렇게 구입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책 서점에 어떻게 온 거예요? 책이? 각 도서 출판사가 있어요.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어가지고 책 서점에 납품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출판사가 나 지금 위탁자로서 이 사람한테 책을 판매를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책 서점인 수탁자가 책을 열심히 이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팔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책 서점에서 물건이 팔려야지만 그게 인도됐고 판매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위탁자 개념이 아닌 수탁자로 보아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저희 그 다음으로는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단위과세제도 있거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게 부가가치세 이론 내용 중에서 거의 초반기에 나오는 그런 이론입니다. 일단은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여러 가지 사업장이 있어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그런데 A, B, C 각자 모두 본인의 세금계산서 신고는 다 같게 하거든요. 근데 납부만 총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주사업장 총괄납부인 거고, 그 사업자 단위과세도 이게 여러 가지 사업장이 있다는 거죠.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그런데 여기 중에서 본점 있고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모두 이 A, B, C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내역을 이 본점에 해당하는 A에서 다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일단은 사업자 단위 과세는 A, B라는 사업장, C라는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등록번호는 없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3개의 등록번호로 되는 반면에 여기서는 이 본점에 해당하는 A건만으로도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첫 번째 보시도록 할게요. 법인의 경우에는 총괄납부 제도의 주사업장은 분사무소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납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A, B, C 각자 모두 각자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납부할 때만 해쳐 모여 하면서 이렇게 셋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돈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본점이든지 지점이든지 아니면은 주사무소인지 분사무소인지 상관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사무소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표현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총괄 납부의 신청은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된다. 이게 종료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기산일인 거죠. 우리가 지금 25년도 2기부터
우리 총괄납부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게가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은 언제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25년 6월 10일 이전에는 우리가 이걸 접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입장에서도 여기에서는 지금 원래 ABC 각자 놀았는데 총괄납부 하는구나, 아니면은 주사업장 총괄 사업자 단위과세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구나 미리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료일 20일 이전 이거 뭐예요? 열심히 우리가 납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렇게 사업자 단위하고 그걸 열심히 한 이후에 나중에 통보하겠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25년도 6월 11일이 아니라 12월 10일쯤에 우리가 이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신고는 미리 하는 거지 나중에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를 보시면은 사업자 단위로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한 경우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하나의 등록번호만 부여가 되게 된다. 일단은 A, B, C 모두가 있기는 하는데 거기 중에서 A만 활동하기로 해요. 아예 다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세금과 관련된 모든 재반 의무를 A에게 모두 통합해서 몰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번호도 3개가 아닌 1개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지금 제가 2번을 5로 했는데요. 이거 X인 거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를 보시면은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직매장 반출은 공급 의제에서 배제가 된다. 이게 뭐예요? A가 있고 B 있고 C 있고 근데 이게 A에서 C로 재화가 갈 수도 있고 A에서 B로 재화가 갈 수 있잖아요. 판매 목적으로 그냥 사업장 간의 재화가 이동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사업장 간의 이동 하나의 그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을지언정 모두 공급으로 봤어요. 그게 원칙이었죠. 근데 여기에서는요, 사업자 단위과세이기 때문에 어차피 A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B로 갔을지언정, C로 갔을지언정 이에 대한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 되고 하여튼 그런 모양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배제가 된다. 이거 맞는 표현인 거고 옳지 않은 거 이거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어요. 이게 한 사업장이 있는데 대표자가 사업소득도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근로소득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성실하신 분인데 보시다시피 이게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있고 또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이게 따로 이렇게 잡혀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근로소득에서 3천만 원 발생이 되고 사업소득에서 막 6천만 원 발생이 됐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하면은 3분의 1인 거고 3분의 2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출세액도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3분의 2. 그 다음에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3분의 1에 대한 비율로서 안분이 되고 비율만큼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 중에서도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 무제한이라기보다는 일단 보시면은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이 뭐냐. 일단은 보의교기라고 있어요. 특별세액 공제. 보의교기. 근데 이 세 가지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근데 기부금세액공제는 그냥 거주자이기만 하면은 다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초과는 여기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어차피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액공제는요. 근로소득 3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에 반면에 이 기부금 세액공제는 사업소득도 포함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사업소득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초과해서 가능한 건 4번 분위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첫 번째, 공적연금 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각각의 소득을 연말정산한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 의무가 없다. 여러분들 연말정산 소득이 있다고 쳐요. 근데 연말정산이래. 연금소득이 있다고 쳐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연금을 이렇게 불입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나이가 들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두 개 소득이 있는 자라는 거죠. 근데 사실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이게 그쪽에서 연말정산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자도 회사 차원에서 연말정산을 해줘요. 그러면은 각각
기관에서 다 확정신고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 맞는 거고, 두 번째 보시면은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된 자가 이를 합산하여 한 곳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따라고 하면은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그렇죠. 이거 근로소득이 중복으로 발생이 된 건데 A 사업장에서도 내가 근로를 했고 B 사업장에서 근로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합산을 해야 돼요. 근데 합산이 지금 마지막 근무처인 B에서 진행이 됐다고 하면은 뭐 굳이 종합소득세로 또다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했다면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근로소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 이 사업소득이 이게 보통은 보험 모집인이라든지 방문 판매원 같은 분들은 일정 규모 이하의 소득이 발생됐다고 하면은 또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따로 해줘요. 근데 근로소득도 있는 자라고 하면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했을 테고, 그 다음에 이 사업소득도 그 보험사에서 다 해줬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금융소득만 3천만 원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 의무가 없다. 그럴까요? 이게 2천만 원 이하자 아닐까요? 2천만 원 이하자고 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분리과세로 종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2천만 원 초과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14%,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틀린 표현으로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일단 1번부터 5번, 15번까지 모두 풀어봤고 저희 다음 영상에서는 실계와 관련된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